말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사서함 232호의 우편물.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 기억, 언제인가요?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손편지에 남긴 소중한 기억들, 다들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사서함 232호의 우편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역사 속 위대하다 불리는 인물들의 편지를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구의 편지를 읽어보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편지 봉투를 열어볼 DJ 이강솔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시나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윤동주 시인이 별을 헤매 부른 여러 이름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태어난 오늘 편지의 발신인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퇴역한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군 유년학교에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학교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교육 방식은 릴케의 병약한 몸과 시인적 감성에 맞지 않았고 군사학교를 중퇴한 릴케는 20살 무렵에 프라하 대학 문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듬해에는 뮌헨 대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릴케는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라는 여인과 함께 2번에 걸쳐 러시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 여행은 릴케가 개성적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발판이 되었죠. 여행에서 돌아와 북부 독일의 화가촌에 방문하게 된 릴케는 그곳에서 알게 된 여아가 클라라 베스토프와 결혼을 합니다. 클라라는 로댕의 제자였고 릴케는 파리에서 로댕의 비서로 일하면서 로댕 예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으로 굉장히 심약해진 릴케는 스위스 문학단체의 초청으로 스위스에 방문해 그곳에 영주합니다. 뮤조트의 성에서 두이노의 비가를 완성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백혈병을 앓던 릴케는 장미가시에 찔린 것이 화근이 되어 1926년 12월 29일 폐혈증으로 인해 사망하고 맙니다. 이쯤에서 그의 묘비명을 읽어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기쁨이여, 그 많은 눈꺼풀 아래에서 그 누구의 잠도 아닌 잠이여. 난 우는 방법을 모를 때 찾는 법을 먼저 배웠어. 소중한 거 지켜내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편해. 세는 방법을 몰라서 얻은 것만으로 기뻤고 꿈이란 건 이루는 게
그런데 이상하지 어디엔 햇살뿐 또 다른 어디엔 먹구름뿐인 저 하늘 여기가 바로 나의 나약함의 무덤 한 걸음만 더 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Silver line where your new life begins 어제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입꼬리를 당겨봐 Still the time Where's the tiny size of bell 이상한 짓을 해봐 바보 같은 소리를 해봐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그런데 이상하지 누구는 미소만 누구는 한숨과 눈물만 가득한 얼굴 이것이 바로 나의 비겁함의 묘비 발끝을 가로지른 저 빛은 또 다른 시작 Silver line where your new life begins 어제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입꼬리를 당겨봐 Still the time Where's the tiny size of bell 이상한 짓을 해봐 바보 같은 소리를 해봐 내가 책임져 줄 테니 Silver line where your new life begins 어제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입꼬리를 당겨봐 Still the time Where's the tiny size of bell 오늘 도착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편지는 누구에게 쓰인 편지일까요? 1902년 빈의 육군대학에서 릴케의 시집을 읽고 있던 한 문학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선생이 그 시집을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 르네 릴케라는 생도가 시인이 되었군. 그 선생은 릴케가 육군 유년 학교를 다닐 당시 그 학교에 근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은 15년 전 릴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은 릴케에게 그의 습작시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습작시에 그치지 않고 시에 덧붙일 편지까지 쓰게 되는데요. 적성과 맞지 않는 학교에 발을 들인 자신을 누군가 이해한다면 바로 릴케와 같은 시인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년은 자신의 습작시와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은 편지를 릴케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릴케에게서 어떤 답장이 왔을까요? 이미 유명한 시인이었던 릴케가 평범한 한 청년의 구구절절한 속마음에 답장을 했을까요? 몇 주가 지나고 파란 봉인의 편지가 청년에게 도착합니다. 아주 명료하고 아름답고 정확한 글씨로 채워진 릴케의 편지였죠. 그리고 편지의 봉투에는 청년의 이름인 친애하는 카푸스 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6년간 두 사람의 편지 왕래는 계속되었죠.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늘은 제가 릴케가 되어 그의 편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편지는 책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친애하는 카푸스치 씨, 당신은 아직 매우 젊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물음 그 자체를 닫혀있는 방처럼 아주 낯선 말로 쓰인 책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해답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그 해답이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산다는 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지금은 물음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당신은 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 미래의 어느 날 해답 속으로 들어가서 해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비탄의 소리를 내며 당신에게 주는 고통을 견디십시오.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멀게 여겨진다고 당신은 말합니다만 그것은 당신의 주변이 넓어지기 시작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가까운 것이 멀리 있다면 당신의 영역은 이미 별들 사이에서까지 퍼져서 실로 커다란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이 아주 소원한 처지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신의 지주가 되고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 고독에서야말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기원은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뢰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1903년 7월 16일 브레멘 근교 보르프스베데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우리는 언제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에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답이 과연 해답일지, 혹여나 잘못된 답은 아닐지, 어긋난 답은 아닐지 불안해하죠. 해결되지 않은 것들 자체에 집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방황할 때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지보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미로에 놓여 있는지 천천히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조급함 속에서 그런 찬찬한 여유로움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산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라고. 그렇기에 물음을 살아간다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해답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 당장 해답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해답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는 때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물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릴케가 사랑하라고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독이죠. 고독을 사랑하라니 받아들이기 쉬운 말은 아닌데요. 고독은 뜻부터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겠죠. 고독을 통해 나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 그렇게 찬란한 고독 속을 누벼보는 것이 나 자신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물음과 내가 느끼는 고통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슬픔이 누워있어. 그 곁에 나도 자리를 편해.
할 새 없이 꿈으로 평정심 찾아 헤맨 그이는 오늘도 못 봤어. 뒤섞인 감정의 정처를 나는 알지 못해. 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울먹이는 발그림자 속에서 역시 내게 너만한 친구는 없었구나. 또다시 난 슬픔의 품을 그렸어. 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울먹이는 발그림자 속에서 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울먹이는 발그림자 속에서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커다란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지나간마저도 괴롭고 역겨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커다란 슬픔은 오히려 당신의 한가운데로 뚫고 간 것이 아닌가를, 당신의 내부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서러워하는 동안에 당신 자신이 어딘가에서, 당신의 본질 어딘가에서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를 거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포입니다. 심연이 있다면 그 심연은 우리의 것입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의 시초에 찾아볼 수 있는 저의 신화를, 마지막 찰나에 공주로 변신하는 용의 신화를 우리는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용은 공주일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 우리가 아름답고 용감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아직 본 적 없는 커다란 슬픔이 당신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불안이 빛이나 구름의 그림자처럼 당신의 두 손과 당신의 모든 행위 위로 지나가더라도 당신은 놀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인생이 당신을 잊지는 않는다. 인생이 당신을 손안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당신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이러한 일에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러한 대로 그대로 버려주십시오. 친애하는 카푸스 씨, 삶은 어려워지는 것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성장하는 것도 늦추지 않습니다. 1904년 8월 12일 스웨덴 보리에 비에르드 플레디에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는 것. 우리가 마침내 용감해지는 순간에 그 슬픔이 반짝이는 선물로 나에게 다가올 것임을 믿는 것. 인생이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임을 믿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것.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제대로 마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나의 슬픔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만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 성급한 결론이죠. 이 기나긴 인생길에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지 말고
그저 손잡고 들여다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함께 내려주는 릴케의 편지는 방황하던 카푸스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든든하고 지혜로운 지침서가 됩니다. 더 좋은 문장들이 아주 많은데 모두 읽어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학교 도서관에도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여러 권 비치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232호의 우편물은 다음 주에 또 다른 편지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지금까지 제작의 김소영, 기술의 최하연, 진행의 이강솔이었습니다.